오늘은 제가 우연히 만들어낸 기막힌 한국사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그야말로 기막힌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4가지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세계사적인 요소도 들어있고 이제 한국사 이야기도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나눠보겠는데요. 임진왜란에 불씨가 된 세계사적인 작은 사건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이 임진왜란을 일으킨 불씨가 된 것이 포르투갈입니다. 도대체 이 포르투갈이랑 우리 조선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조선은 동쪽 끝에 있는 나라고 포르투갈은 서쪽 끝에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나라거든요. 자, 근데 이 포르투갈에서 어떤 일이 도대체 이 조선의 임진왜란을 일으키는 데 영향을 끼쳤는지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신항로 개척의 1세대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었습니다. 스페인은 표적인 사람이 콜럼버스죠. 원래 이탈리아 사람이었는데 스페인의 후원을 받고 콜럼버스는 당시 서쪽으로 항해를 해나갑니다. 자, 그리고 사실 스페인보다 먼저 신항로를 개척해낸 나라가 바로 포르투갈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은 100년 넘게 조금씩 항로를 찾아서 아프리카 대륙을 넘어서서 인도로 가는 길을 찾아낸 거죠. 우리가 들어봤던 바스코 다가마가요. 자, 그렇게 이 바스코 다가마가 포르투갈을 출발해서 희망봉을 거쳐서 이제 인도로 가는 길을 발견해냈고요. 그리고 이 포르투갈은 더더욱 이제 동쪽으로 가서 중국을 비롯해서 무역을 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일본까지 오게 된 겁니다. 1543년에 포르투갈의 수상한 배가 일본의 다네가시마 해안에 표착을 했습니다. 자, 이 배에는 100여 명이 넘는 중국인들도 타고 있었지만 그 중에는 하얀 피부에 곱슬머리에 해괴한 그런 외모를 가진, 그리고 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얼굴이 하얀 사람들이 보이죠, 그쵸? 바로 이들이 포르투갈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르투갈 사람들이 일본을 우연히 가게 되었고 이 일본과 이제 교역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포르투갈 상인들이 일본에 한 물건이 있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일본에 가면 이 나가사키에서 유명한 빵이 있습니다. 뭐죠? 네, 카스테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가사키를 가는 사람들은 다 이런 카스테라를 사오는데요. 이 카스테라는 또 특이하게 굉장히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지만 이 아래쪽에 이렇게 설탕 알갱이가 박혀 있어서 그 달콤함이 더하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 카스테라라는 말이 포르투갈에서 온 말입니다. 이 포르투갈 바로 옆에 카스티아라는 왕국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포르투갈 사람들이 먹는 이 과자를 보고 이거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제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건 카스티아 사람들이 먹는 과자다 해서 이렇게 카스티아라고 얘기했는 데서 카스테라라는 이름이 나왔다 그러죠. 그렇게 이제 포르투갈 사람들의 영향으로 일본이 지금도 이 카스테라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포르투갈 사람들이 진짜 일본에게 준 큰 선물이 있었는데 당시 포르투갈 상인이 일본에게 이거 총 2자루를 팔았습니다. 우리가 조총이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포르투갈 상인들로부터 산 조총 2자루를 일본 대장간에서 연구를 해서 조총을 대량 생산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당시는 일본이 전국시대였는데요. 전국시대라 그러면 힘 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다른 이들은 다 사무라이들이 칼 들고 싸우는데 이 오다 노부나가는 이 조총을 당시 일본에서는 이 조총을 대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대포를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 대장간을 점령을 했고요. 그게 있는 조총을 앞세워서 반대 세력들을 다 제압하고 오다 노부나가가 거의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바로 그 철포를 일본에서는 대포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이 대포가 반대 세력들의 무대포를 제압하고 이 일본을 평정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일본은 이 조총을 앞세워서 임진왜란을 일으키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임진왜란 때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일본이 쳐들어온 거였지만 이 임진왜란 때는 조선과 일본만의 전쟁이 아니라 명나라가 또 원군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 임진왜란은 명나라와 조선, 일본 이렇게 동아시아 삼국 전쟁이었죠. 자, 그럼 이 전쟁의 결과는요. 사실 딱히 누가 이렇다 승자다 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전쟁의 끝 무렵에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습니다. 이 전쟁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게 되면서 일본은 철수를 결정하게 되고 결국 임진왜란은 그렇게 끝이 나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열면서 이제 새로운 정권을 잡게 됐죠. 자, 그리고 명나라는요. 명나라는 이 당시에 나라의 국군이 좀 약해진 데다가 우리나라에 막대한 원군을 보내면서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이 들면서 명나라는 급격히 쇠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나중에 멸망하게 되죠. 자, 그런데 반해서 조선은 사실 이 전쟁에, 이 7년 동안의 전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끄떡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많은 그런 이제 시련은 있었죠.
그런데 정작 이 임진왜란의 가장 큰 수혜자는 이 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임진왜란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만주족이 세웠던 청나라였습니다. 이 임진왜란 때 명나라, 조선, 일본이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7년 동안 치열하게 싸우는 동안 이 위에서 후금이 세력을 키웠고요. 이 후금이 누르하치가 이제 이 여진족들을 정복하고 세운 나라가 후금이었고, 누르하치 다음에 청태종 때 이름을 이제 청이라고 바꾸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임진왜란의 결과 가장 큰 수혜자는 이 청나라였습니다. 당시 조선도 국군이 쇠퇴해졌고요. 명나라는 특히 국군이 많이 쇠퇴하면서 후금의 청나라의 공격으로 결국 명은 멸망하게 되죠. 자, 그러니 지금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인 이 임진왜란은 사실 그 순서를 따져보자면 이 포르투갈이 신항로를 개척하면서 이제 일본에게 조총을 전해준 것이 일본은 그 조총 덕분에 전국시대를 통일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 조총을 앞세워서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거죠. 그런데 정작 이 임진왜란에 함께 참여했던 명나라도 조선도 일본도 수혜국이 아니었습니다. 정작 수혜국은 의외의 최대 수혜국은 의외의 나라인 청나라가 이제 중원을 차지하면서 가장 큰 수혜국으로 이득을 보게 된 거죠. 이건 우리가 아무도 참 예상하기 힘들었던 그런 세계사적인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영국 그러면 유명한 것이 그렇죠. 본 차이나라는 그런 이제 도자기입니다. 그렇죠. 도자기 산업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영국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차문화가 굉장히 발전돼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영국을 도자기 나라로 만들어준 데 영향을 끼친 게 바로 또 우리 임진왜란입니다. 자, 이 임진왜란이 서쪽 끝에 이 영국의 도자기 산업을 어떻게 일으켰는지 한번 들여다보겠는데요. 이 임진왜란 때 일본이 작정하고 잡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도공들이었습니다. 자, 이 도공들을 당시에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나라는 명나라, 그리고 조선, 그리고 베트남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명나라 도자기는 유럽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었죠. 자, 근데 이 당시에 일본은 자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그릇으로 사용하는 사발이라고 하죠. 그 사발만 가져가도 일본에서는 보물처럼 이렇게 귀하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 일본이었으니 임진왜란 당시에 도공들은 아예 작정하고 1순위로 잡아갔다고 합니다. 그 기록에서도 나와 있는데 조선에서 1순위로 잡아간 사람들이 글을 배웠거나 이제 성리학을 공부한 학자들, 그리고 도공 같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포로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포로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일본으로 잡아서 보내라 했던 사람들이 도공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도공들이 일본에 끌려갔죠. 근데 이 도공들이 일본에 끌려갔다 하더라도 쉽게 바로 도자기를 만들 수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도자기를 만들려면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흙을 먼저 구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일본에 끌려간 많은 도공들 중에 가장 먼저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흙을 찾은 사람이 여기에 있는 이삼평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에서 후쿠오카 지역 안에 아리타라는 지역에서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흙을 찾았고, 그래서 일본의 도자기를 처음 만들어낸 이 사람을 도자기의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면 이분을 모시는 신사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이 일본에서 만든 도자기가 우리가 아리타 도자기라고 부르는 이런 일본풍의 이런 도자기가 바로 아리타 도자기죠. 자, 이렇게 일본은 도자기 산업이 임진왜란 때 끌고 갔던 도공들 덕분에 아주 활발히 일어나게 되었고요. 사실 이 도공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자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 덕택에 일본의 도자기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당시에 우리가 명나라에서 도자기를 수입해 가던 유럽은요, 명나라가 이후 청나라에게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서 더 이상 도자기를 수입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유럽 사람들의 눈에 띈 것이 일본의 도자기였죠. 자, 그렇게 해서 일본의 도자기가 유럽으로 팔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자, 일본의 도자기가 유럽에서 얼마나 많은 인기를 끌었는지, 도자기뿐만 아니라 도자기는 깨지기 때문에 깨지지 않도록 포장을 굉장히 세심하게 하기
하겠죠. 그 일본 도자기를 포장했던 포장지까지도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장지에는 일본풍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우리가 일본풍 술집에 가면 우키요에라고 일본풍만의 그런 그림들이 있죠. 네, 그런 그림이 그려진 포장지가 유럽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는데, 그래서 유럽의 화가들도 그 그림을 따라 그리곤 했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본풍을 자포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자포니즘을, 그러니까 그만큼 유럽에서 일본풍이 인기를 끌었다는 얘기인데, 바로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게 일본의 안도 히로이게라는 유명한 그 우키요의 화가입니다. 자, 이 우키요의 화가, 우키요라는 그림은 사실은 파나예요. 파나인데도 불구하고 색깔이나 이런 게 굉장히 선명하죠. 자, 이게 일본풍의 우키요이고요. 이거는 고우의 작품입니다. 고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상파 화가, 가장 유명한 이 고우가 일본 그림을 따가 그렸던 거죠. 그만큼 일본풍이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이제 얻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고우의 그림을 보면 이건 많이 봤던 그림이죠. 탄기 영감의 초상인데, 이 그림 배경에도 어때요? 일본풍의 우키요의 그림이 잔뜩 배경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고우뿐만 아니라 모네의 그림에도요, 기모노를 입은 까미유라는 데서도 우리가 일본풍이라는 걸 느낄 수 있지만, 이 기모노 안에, 그리고 기모노 이 배경으로 있는 이런 이제 부채에도 모두 일본풍의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당시 유럽에 얼마나 일본풍이, 그리고 일본 도자기가 이제 유럽 사람들을 열광으로 이제 이끌었는지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일본 도자기가 유럽에 알려지게 되었고, 사실 이 일본 도자기는 명나라 수준의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조선의 도공들의 기술이 명나라보다 절대 뒤지지 않았거든요. 자, 그런 도공들이 일본이 이렇게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일본의 도자기 산업을 이끌었고, 결국 이렇게 유럽에까지 전파가 된 겁니다. 자, 그런 일본의 도자기 기술이 우리 임진왜란 때 끌려갔던 도공들을 통해서 일본에 전해졌고, 그리고 그 기술이 유럽에까지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는 독일에서 최초로 드레스덴이라는 곳에서 최초로 자기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마를 설치하고 도자기를 생산을 해냈고요. 이후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이렇게 이제 다른 나라로 번져나갑니다. 그리고 급기야 영국까지 이 도자기 기술이 전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도자기의 원산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도자기를 그냥 차이나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 영국의 본 차이나도 바로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유럽에서는 이 도자기 자체를 차이나라고 불렀으니까요. 그렇게 도자기는 사실 중국이 원산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임진왜란 때 우리 도공들을 잡아가면서 일본이 새로운 도자기 선진국으로 등장하게 됐죠. 도자기 수출국으로 등장을 하게 됐죠. 그리고 유럽으로 일본 도자기가 수출이 되었고, 지금은요 영국이 도자기의 선진국으로 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참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고 씁쓸한 그런 면모도 있는데요. 또 그래도 우리 도자기가 지금 이제 이 유럽까지, 결국 우리 도자기 기술이 유럽에 퍼져나간 거니 좀 씁쓸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좀 자부심을 느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이번엔 반대로 이제 임진왜란이 유럽의 도자기 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요번에 약간 세계사적인 측면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한국사 안에서 이제 기막힌 이야기들, 에피소드를 들려드릴게요. 자, 명나라, 우리가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원군을 보내줬습니다. 자, 그 명나라의 원군을 이끌고 온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사람들의 힘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요, 역관이었습니다. 역관이라 그러면 조선에서 중인계층이거든요. 사실 신분적으로 높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이 역관 한 사람이 명나라의 임진왜란 때 명나라로부터 원군을 이끌고 왔었습니다. 자, 그 기막힌 인연, 이 역관과 관련된 기막힌 인연이 어떤 인연이었길래 명나라까지 움직이게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홍순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역관으로 이제 명나라로, 역관이면 통역을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역관으로 명나라를 갑니다. 명나라 가서 이제 명나라에서 이제 사실 역관들은 월급을 받질 않아요. 월급 받지 않고 대신에, 사실 역관이면 사신을 따라가서 통역을 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나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라에선 따로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당시에 조선의 수출품이 인삼이었기 때문에 인삼을 주고는 요걸 알아서 팔아서
자기 이제 월급으로 삼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당시 역관들은 이제 재력이 이제 이때만 하더라도 재력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갖고 가서 팔아주고 그렇게 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순원도 이제 국가에서 팔아라고 맡긴 물건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팔아라고 했던 그 맡긴 물건들을 가지고 이제 명나라에서 그걸 팔고 큰 돈을 이제 벌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일만 남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업무를 다 끝냈고 큰 돈도 벌었고 그래서 이제 느긋한 마음으로 그 당시 명나라의 영경에 이제 갔었다가 영경에서 이제 기생집에 유곽에 놀러를 갔습니다. 유곽에 갔더니 이제 이 유곽에 있는 여인들에게 몸값이 다 이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유달리 몸값이 비싼 여인이 있더래요. 그래서 좀 아마 또 호기를 부려봤나 봅니다. 먼 땅에 가서 이렇게 또 객기를 부렸네요. 그래서 이제 큰 돈을 이제 치를 각오를 하고 이제 그 몸값이 비싼 여인을 불렀는데요. 그 여인을 이제 봤더니 굉장히 미모가 출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몸값을 높게 부른 게 이유가 있느냐 했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자신은 이제 여기로 팔려왔는데 몸값이 낮으면 금방 이렇게 자기를 선택할 것 같아서 몸값을 높게 불러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자신의 몸을 지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높은 금액으로 자신을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래도 돈이 많은 만큼 좀 대범하지 않을까 해서 자신을 여기 이제 끌려온 자신을 좀 풀어주지 않을까, 자신의 몸값을 지불하고 자신을 풀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한가닥 희망과 그런 이제 기대로 자신의 몸값을 그렇게 높게 불렀다는 거죠. 자, 그 얘기를 듣고는 또 이 홍순원이 자기가 그런 호기로운 대범한 그런 사람이라도 됐냐, 또 그 사연을 듣고 보니 좀 안타까웠던가 보죠. 그래서 자신이 물건을 팔고 돌려줘야 되는 돈이었는데 그 돈을 다 치르고 이 여인을 그 기방에서 풀어주게 됩니다. 자기 돈도 아닌데 돈을 홀라당 다 써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와서 큰일 났죠.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에는 나랏돈도 들어있었거든요. 그러니 이제 보기 좋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그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그 당시에 조선에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해결해야 되는 큰 이제 문제였는데 아무도 해결을 못하고 있던 게 있었는데 그게 종계변무라는 거였는데요. 조선에 대해서 잘못된 기록이 명나라 왕실 기록에 쓰여 있는 겁니다. 그걸 시정해달라고 명나라에게 계속 요청했는데 명나라에서 들어주지 않았던 거죠. 그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을 세운 사람은 이성계입니다. 그리고 이성계는 아버지가 이자춘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명나라 기록에는 이성계가 고려 말에 권문세족인 이인임의 아들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자, 뭐 잘못 적을 수도 있긴 한데요. 보통 사람도 아니라 조선의 첫 번째 임금이잖아요. 그런 조선의 첫 번째 왕의 아버지를 잘못 기록을 해놨어요. 이거는 조선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바로 잡으려고 몇 번이나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명나라가 이걸 수정을 안 해줬던 겁니다. 자, 그거를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물론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이 그 문제를 맡겠지만요. 정작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걸 통역을 잘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이 문제는 역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보나마나 명나라에서는 이걸 수정해주지 않을 거다 했어요. 자, 그러니 이제 아무도 역관들이 이 일을 도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조정에서는요, 이건 모두 역관의 죄다. 이번에 가서 또 시정 약속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수석 통역관의 목을 베겠다 한 겁니다. 그러니 더더욱 아무도 나서지 않게 된 거죠. 자, 그러니 이제 다른 역관들이 누구를 밀겠어요? 감옥에 있는 홍순원을 밉니다. 어차피 홍순원은 감옥에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나랏돈을 써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큰 돈을 날려버렸기 때문에 곧 목숨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니 홍순원에게 이제 이 일을 다 민 거죠. 그래서 홍순원 입장에서도 한번 해볼 만한 일이죠. 여기서 그냥 그대로 감옥에 평생을 감옥 신세를 지든지 아니면 목이 날아가게 생겼는데요. 그래서 홍순원이 이 일을 담당하고 명나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명나라에 도착을 했는데요. 명나라에 도착하자마자 명나라에 그 예부시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부라 그러면 지금의 외교부입니다. 그 외교부의 예부시랑이라는 사람이 조선에서 온 사신들 행렬 중에, 조선의 사신단 중에 홍가성을 가진 역관이 있느냐 막 이렇게 찾더랍니다.
자, 그래서 왜 찾지 하다가 뭐 너무 열심히 찾으니까 제가 홍가성을 가진 역관인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니, 이제 그 예부시랑이 얘기를 해주던데 자신의 부인이 당신이 그 옛날 영경에서 유곽에서 구해준 그 여인이랍니다. 근데 이런 이제 보답을 받을 줄 모르고 이 홍순호는 그냥 이 돈은 날려버린 돈이다 하고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성함이라도 알려달라 했었는데 그냥 자신을 그냥 홍가성 가진 역관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그 바로 명나라의 예부시랑 석성이라는 사람이었고, 이 석성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부인을 유곽에서 구해준 그 홍가성을 가진 역관을 열심히 찾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마침 그 역관이 지금 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고 지금 역관으로 명나라에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예부시랑 석성의 도움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냈습니다. 그래서 이성계는 이인임의 아들이다 라고 적혀 있는 것을요, 이성계는 이자춘의 아들이다 이렇게 수정해서 바로 잡았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명나라 황제가 만력제였거든요. 그래서 요때 이게 드디어 수정을 해내게 됩니다. 그러니 조선이 이때가 선조 때였거든요. 조선 건국으로부터 거의 200년 만에 이 일을 해낸 거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죽을 뻔한 목숨이었는데 돌아와서 공신 책봉을 받습니다. 나라를 이제 구한 그런 큰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높은 벼슬, 양반에 오르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제 굉장히 높은 벼슬에 오르면서 공신 대접을 받게 됐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일은요, 이 사람 홍순원의 인생은 탄탄대로겠죠. 그런데 또 인생이 그렇지 않네요. 얼마 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자, 이 임진왜란 아까도 잠깐 나왔었지만 이 임진왜란 때 우리가 일본의 공격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선조가 어디까지요? 선조가 저기 의주까지 이제 피난을 갑니다. 자, 선조가 의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여차하면 명나라로 건너가기 위해서죠. 당시 선조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천자의 나라에서 내가 죽을지언정 일본 외놈에게 목숨을 잃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선조가 자칫 명나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전쟁은요, 명나라까지 확대되겠죠. 자, 그래서 조선에서 어떻게든지 명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명나라의 원군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명나라에서는 안 움직여줘요. 안 들어줍니다. 당시 명나라도 여러 가지 사정이 좋지 않았던 이유도 있지만 명나라에서는 이걸 굉장히 크게 오해를 했답니다. 조선이란 나라가 일본이 어떻게, 그 당시엔 조선도 일본을 우습게 여겼지만 명나라 역시도 일본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조선을 치고 그리고 그 일본이 어떻게 명을 친단 말이냐, 이건 거짓말일 거다. 어쩌면 조선이 일본과 짜고 명을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오해를 해서 군대를 보내는 것은 안 된다. 이런 것이 명나라 조정의 여론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명나라가 움직여주지 않자 조선에선 더 급해졌죠. 상황이 급해져서 이제 다시 또 사신단을 보냅니다. 그리고 역관으로 누굴 딸려 보냈겠어요? 이렇게 큰일을 해냈던 이 홍순원을 딸려 보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홍순원이 가서 이제 명나라에 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겠어요? 네, 명나라의 석성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당시에는 석성도 또 더 높은 지위에 승진해 계셨던 거죠. 그래서 석성에게 당시 조선의 상황을, 임진왜란의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이거는 조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명을 위해서도 지금 원군을 보내야 된다 해서 석성을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석성 역시도 이 홍순원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을 만한 인물이니 홍순원의 말이 맞구나 해서 석성이 적극적으로 명나라 황제에게 원군 파병을 요청하게 되죠. 자, 그렇게 석성이 명나라를 움직였고 그 석성을 움직인 사람 바로 홍순원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명나라가 원군을 보내주게 된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 우리가 이 임진왜란에 명나라 원군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아니지만 또 큰 역할을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홍순원 덕택에 이 명나라가 임진왜란에 원군을 보내주게 된 겁니다. 홍순원과 석성의 인연이 아니었다면 또 이 임진왜란의 역사는 또 어떻게 흘러갔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홍순원과 석성의 인연이 당시 조선에서 가장 큰 조선의 정통성과 관련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선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던 임진왜란에도 결정적인 어떤 그 큰 영향을 끼치는 것까지 이들의 인연이 이어지게 된 거죠.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일본에게 식민지가 되던 이제 그 시기였는데, 당시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저격을 당합니다. 이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은 미국인이었는데 우리나라 외교 고문으로 이제 임명이 됐던 사람입니다. 1904년에 이제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한일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스티븐슨을 우리나라 외교 고문으로 추천을 했고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외교 고문으로 일하면서 우리 편이 아니라, 조선의 입장이 아니라 일본에게 유리하게끔 여러 가지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을사늑약이라든지 정미조약, 이렇게 일본 편에 유리한 그런 조약을 실제로 이끌었던 그런 인물이죠. 그러니까 조선의 외교 고문이었지만 조선의 편이기보다는 일본 편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던, 우리에게는 좀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인지 한번 들여다보자면요. 이 사람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다가 이제 일본을 위해서 했던 공로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막대한 돈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일본으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자귀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큰일을 해냈으니까 일본으로부터 이때 이 사람이 을사늑약뿐만 아니라 정미조약까지 체결하면서 이제 일본으로부터 특별 휴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잠시 들어갔었습니다. 자, 미국으로 들어가는 배에서 이 사람이 또 마치 미국으로 들어가는 배에서도 그 배에 타고 있던 그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는 조선이 일본의 보호를 받거나 일본에 편입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죠. 자, 그러니 그런 기사를 보고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자,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당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던 이 스티븐슨이 묵고 있던 호텔을 찾아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런 항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티븐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의 한국 지배는 한국에 더 유리한 것이다. 그러면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도 크로니클이라는 신문사에 인터뷰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 이완용 같은 충신이 있고 이토 같은 총감이 있는 게 커다란 행복이다. 내가 한국 형편을 보니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독립할 자격이 없으니 일본에게 강탈당하지 아니한다면 러시아에게 빼앗길 것이다. 그러니 일본에게 편입되는 것이 더 옳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한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한국인들이 찾아가서 항의를 했지만 이 사람은 끄떡도 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러니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네 한 거죠. 자, 그래서 미국에 있던 한국인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했다가 잠시 이제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가려고 배를 탔어요. 배를 타려고 당시 페리 항구로 갔습니다. 이 페리 항구에서 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 스티븐슨을 전명훈이라는 사람이 다가가요. 그리고 손수건에 쌓였던 총을 들고 이제 이 사람 앞에 달려갔습니다. 다가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향해서 총을 쐈습니다. 그런데 총이 불발인 거예요. 총이 발사가 안 됐습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전명훈이 그 총이 발사가 안 되니까 이 총자루를 들고 스티븐스의 얼굴을 면상을 갈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이렇게 면상을 갈기고는 일단 자기도 당황스럽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피하자고 도망을 가던 중이었어요. 도망을 탁 가려고 하는데 마침 그 자리에 또 장인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스티븐스를 보고 총을 쐈어요. 3발을 쐈는데 한 발은 전명훈의 어깨를 관통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발은 스티븐스의 어깨와 복부를 관통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스티븐스는 쓰러졌고 이 2 사람은 현장에서 이제 체포가 됐습니다. 1908년의 일이었는데요. 1908년 3월 23일 날 샌프란시스코 페리 부두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이 2 사람이 한 사람을 향해서 총을 겨눴던 겁니다. 근데 이 전명훈과 장인환은 서로 약속한 바도 없고 서로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시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스티븐스를 저격했던 걸까요? 결국에는 성공을 거둔 거죠. 한 사람은 실패했지만 한 사람이 결국 성공을 거두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알려지게 되면서, 특히나 이 기막힌 이야기가 알려지게 되면서 당시 이 샌프란시스코에서는요, 이 2 사람의 행동은 굉장히 애국적인 일이다. 굉장히 멋있네. 그러면서 또 반면에 이 스티븐스는 한국의 공적이었구나 하면서 이 사람의 말이 다 틀렸고 이런 이제 진상이 알려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전명훈으로부터 이렇게 총으로 가격당하는 이런 모습을 풍자화하는 그림이 신문에 실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이슈가 되었고, 이 사건이 굉장한 미국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관심을 끌었던 거죠. 자, 그리고 결국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법정에 서게 됐는데, 이 법정에서 이들 각각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명훈은 나는 한국 국민의 이름으로 스티븐슨을 쐈다. 그는 보호조약을 강제로 맺게 함으로써 나의 강토를 빼앗았고 나의 종족을 학살했기에 이를 통분히 여겨 그를 쏜 것이다 하고 당당히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당당히 얘기했고, 결과 이 재판정에서 많은 배심원들을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장인아는 역시 내가 스티븐슨을 쏜 것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능욕하며 스티븐스가 일본을 도와서 일하면서도 한국을 망하게 하는 거로 총을 쏘고 나도 그와 함께 죽기를 원해서 한 일이었다 라고 당당히 스스로를 변호했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요, 여기에 전명훈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7년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직접 자신이 당당하게 변호를 했었고요. 그리고 많은 배심원들을 감동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결국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해서 이제 종국에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실제로 스티븐슨이 병원에 실려갔다가 20여일 만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 이 스티븐슨을 죽게 만든 사람이 장인환이죠. 그래서 장인환은 25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들이 이런 형벌을 받게 가만뒀을까요? 일본은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최고의 변호인들을 최고의 이런 이제 이 법정 싸움을 위해서 많은 이제 유명한 사람들을 이제 대동을 해서 이제 이들을 어떻게든지 사형을 받게 만들려고 힘을 썼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재판에서 불리했겠죠. 자, 그런데 많은 미국에 있던 교포들이 힘을 썼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들의 이야기가 미국 사회에도 큰 이슈가 되면서 미국의 변호사 중에 한 분이 직접 이 사람을 변호하겠다, 장인환을 변호해주겠다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쇼펜하우어의 이론 중에 그 애국적 이렇게 행동이라 그래서 애국적 애국적 정신병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는데, 사람을 죽이는 건 일종의 정신병적인 행동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애국심에서 시작된 거라면, 그거는 약간 애국심이 좀 오바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성이 아니라 좀 그런 잠시 정신 착란 같은 그런 증세로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사람을 죽이려는 나쁜 의도가 아니라 애국심에 근거해서 이제 나오게 된 행동이다. 이런 이제 쇼펜하우어의 이론에 근거해서 변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덕택에 25년형을 받게 된 거죠. 일본은 어떻게든지 사형을 시키려 했는데 말이죠. 자, 그래서 살인이 아닌 애국 활동은 형사적 책임에서 면제된다 하는 그런 논리로 사형을 면제받고 25년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모범적인 수행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한인사회의 석방운동을 통해서 10년 복역을 하고 1919년에 가석방이 됩니다. 자, 이 두 사람이 했던 이 의거가 1908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안중근 의사의 의거가 1909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의 의거들이 있는데, 그런 의거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안중근의 의거가 가장 이렇게 의거의 표시 같은 그런 선두적인 처음에 일어났던 의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의거가 더 빨랐고요. 이들의 의거가 이후에 많은 독립운동가 의거를 낳은 것이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지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아주 생각지 못했던 우연이 또 생각지 못했던 결과를 낳은 그런 4가지 이야기, 세계사적인 이야기 2편과 한국사 이야기 2편을 드려봤는데요. 이렇게 임진왜란의 불씨가 됐던 포르투갈의 이야기, 그리고 영국을 도자기의 나라로 만들었던 임진왜란에 끌려갔던 도공들의 이야기, 그리고 조선의 운명을 바꾼 역관 홍순원의 인연, 그리고 한 사람을 향했던 2개의 총뿌리, 그렇게 해서 스티븐슨을 저격했던 이야기, 이렇게 4편의 이야기를 같이 드려봤는데요. 이 이야기들이 다 우연히 만든 그런 역사의 그런 이제 결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이런 우연이 아주 기막힌 역사를 만들어냈지만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우연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상황에 부딪힐지, 어떤 또
뭐 인연을 만나게 될지 또 어떤 우연이 나에게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살기가 쉽지 않겠죠. 하지만 이들의 이런 결과들을 따져보니까 사실 그 우연은 정말 우연만은 아니었거든요. 그때의 그 선택과 그때의 그 행동이, 누군가의 선택과 누군가의 행동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도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든 일단 나는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소신껏 행동하고 그리고 선택하는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